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영화 위키드 1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영화를 보신 분만 이해가 가능하니 영화 보신 분만 시청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메랄드 시티라는 건축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메랄드 시티를 보며 고대 로마와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절 독일이 떠올랐고 그걸 제작진에서 잘 참고했다고 여겼는데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도시가 아름답지만 매우 기괴한 장소라고 여겼어요. 일단 저는 오즈의 계획을 듣고 고대 로마가 떠올랐습니다. 오즈는 여기 이제 엘파바와 글린다에게 모든 길이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계획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를 실현한 로마의 도로 건설이 떠올랐어요. 우선은 도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해요. 로마는 왜 도로를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 도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줬거든요. 아웃, 인, 세임이라고 제가 임의로 적었는데 우선 아웃은 뭐냐면은 권력자는 언제든 자기 권력과 명령을 쉽고 빠르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군대와 전령을 빠르게 보내야 했는데 그걸 위해서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빠르게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걸 전달하면 당연히 전령이 그만큼 빨리 도착해야 되고 그만큼 길이 더 잘 깔려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그걸 위한 역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항하면 빠르게 군대를 파견해 진압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다음은 인인데 인은 뭐냐면 이제 물자 세금을 더 쉽고 빠르게 걷고 사람이 더 해당 도시로 모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도로를 연결하면서 그 도시는 더욱 부강해지는 거죠. 사람도 모이고 물자와 그리고 세금도 더 빨리 걷게 하고 더 많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임인데 뭐냐면은 이제 도로를 연결하는 순간 문화를 쉽게 퍼뜨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를 더 쉽게 로마화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로마는 도로 건설에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게 도로의 역할인데 즉 도로란 에메랄드 시티를 더 부강하게 해주고 오즈가 자신의 영향력, 사상을 오즈 세계관 전체에 더 빠르고 쉽게 퍼뜨리기 위한 야심을 계획한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로마도 그랬으니까요.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가져왔는데 현대 모든 도시 수도가 국토 전체로 뻗어나가게 도로망을 구축한 이유도 어디로 가든 수도로 모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로마 도로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뻗어나가 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 뻗어나가 있거든요. 다른 도시도 좀 더 가져왔는데 보시면 여기가 워싱턴 DC인데 여기 이제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 하나 있고 그리고 뻗어나가 있고 여기가 파리 뻗어나가 있죠. 똑같이 방사형으로 여기가 런던, 여기가 도쿄, 여기가 모스크바, 여기가 베이징입니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수도를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확실하게 보이시라고 이렇게 축소까지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런던하고 파리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방사형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느 도로로 가든 수도로 모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 집정 국가와 정치적인 도시엔 필수기에 에메랄드 시티로 도로 연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오즈의 권력욕이자 야망을 보여주는 거였다고 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란색 도로로 칠해겠다고 했는데 이건 저는 금빛 미래를 표현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노란색 도로는 단순히 미적으로 좋게 하기 위함을 넘어 금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잖아요. 도시의 부유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금빛 미래와 성공을 사람들에게 암시해주는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노란색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색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시로 그 노란색 도로를 걸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내 성공하고 있는 내 미래 모습이 그려진다 혹은 내 금빛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에메랄드 시티가 저는 매우 기괴하다고 봤거든요. 기괴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에메랄드 시티 시민들을 보면 일단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 못 보고 오직 정부는 조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제 연극, 노래, 분수 등 오락거리로 즐거움만 얻으니까 국민들을 의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움만 찾고 신봉하기 시작하죠, 정부를. 저는 이걸 보고 매우 기괴하다 여겼어요. 분수는 참고로 고대 로마 때는 이제 기쁨과 활기를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두었는데 똑같은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옛 로마가 떠오르는 요소가 이런 오락거리 요소라고 봤는데 옛 로마는 이 크게 네 가지 오락 요소가 있었거든요. 치르코 마시모, 이제 영화 베너소 그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검투사 경기, 그리고 콜로세움, 그리고 극장 이렇게 4개인데 크게 이게 폼페우스 극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락으로 정치에 불만인 민심을 잠재우고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을 그냥 오락을 즐기는 백성으로 바꾸게 해줬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동시에 황제들이나 왕도 같이 사람들과 이걸 구경하면서 이 경기들을 그러면서 백성의 반응과 목소리를 신경 쓰긴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투사 경기는 콜로세움이 세워지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기원전 한 200년대 그때부터 있었고 콜로세움은 서기 7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80년에 완공했거든요. 훨씬 오래 전부터 검투사 경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에메랄드 시티를 보면서. 왜냐면은 똑같은 공식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일단은 유대인을 악으로 지목해 게르만족 독일인을 단결시킨 히틀러, 그리고 동물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인간을 단결시킨 오즈, 소수 민족과 그룹을 공공의 적으로 삼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정책으로 유대인 학살을 감행하나 이를 독일 시민에겐 철저히 숨긴 히틀러, 그리고 동물을 잡아 목소리를 빼앗으나 이는 철저히 숨기는 오즈, 그리고 종전 후에야 홀로코스트 정책을 알게 된 독일 시민들, 그리고 오즈가 패배하기 전까지는 진실을 모를 에메랄드 시티 시민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똑같다 느껴서 저는 히틀러가 떠올랐어요. 영화를 보면서. 홀로코스트 정책이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집시 같은 그런 소수 인종들을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넣음으로써 이제 집단 학살을 한 정책인데, 이거를 독일인들은 종전 후에 알았거든요. 철저히 숨겨갖고 정부에서 당시에는. 그래서 너무 똑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만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게 다 권력 강화를 노린 자들이 해온 관행의 반복이라고 봤는데, 이게 오지 이야기를 부풀린 연극을 에메랄드 시티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히틀러는 일단은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설치해주고 그 라디오로 나치즘을 쉽게 전파했거든요. 그리고 과거 황제를 포함한 지배계층은 자신의 초상화, 동상, 건축물 등을 만들고 신화와 영웅적 역사 등과 엮어 자기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용화소 오즈도 자기 이야기를 부풀린 연극과 노래를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줘 무능한 사기꾼이지만 신으로 여기게 하고 의심 없는 신봉으로 만들어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나 혹은 국가 밖으로 못 나가게까지 하면 이제 밖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제일 부유해 등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시민들은 지금 자신들이 유토피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강화돼요. 무능하지만 권력이 강한 지도자일수록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벽, 문, 병사, 관행 등으로 자신을 숨기는데 이 공식도 똑같이 나왔다고 봅니다. 위 행위는 이제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줘 신분받게 해주고 권력을 지키게 해줘요. 아래 행위가 영화에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보시면은 공연, 이야기로만 등장하고 오지는, 그리고 시민에겐 좋은 모습만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에서 일부러 나오지 않고 비추지 않죠.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건 선택받은 소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비병, 그리고 높은 담장과 문, 좁은 통로, 높이 올라가는 계단,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일단 상대를 압도시킵니다. 그리고 위 행위로 자신이 만나러 가는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존재인지 은연중에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만나서 나눈 대화, 행동은 비밀로 하고 외부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죠. 그리고 권력을 보여주는 효과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또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문을 지난다,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 장소 전환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건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좀 더 비밀스럽고 좀 더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쉬워요. 문을 많이 지날수록. 그리고 계단이라는 건 권력자가 자신을 더 많은 피지배자가 보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건축이기도 하거든요. 이 계단도 영화에 보면 이제 오즈를 만나러 갈 때 계단을 2번을 타요, 주인공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초병인데, 보초병이 많이 나올수록 이 정도의 군사력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다는 걸 과시할 수 있거든요. 그 권력자가. 결국에는 보초병이 많이 나올수록 오즈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제 권력을 보여주는 건축의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보초병들을 지나서 엘파바 글린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단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듯이 계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만나러 가는 권력자의 권력의 크기, 높이를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좁아져요. 심지어 계단이 점점 좁아지는 통로로 가고, 또 계단이 나오면서 시선이 오즈가 있는 문 쪽으로 향하는데, 결국에는 시선이 모이는 곳이 권력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더 작은 문이 나와 비밀스러운 장소에 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다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시선이 모이면은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권력이 생기는 거고요. 하다못해 교회나 성당에서도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은 결국에는 신도분들이 다 그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선이 모이는 곳이 권력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 그 길을 아예 좁게 만드는 거죠. 길을 좁게 만들면서 시선이 모이게 되면서 권력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으면서 높은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거대한 기계로 오즈는 들어오는 일을 압도시킵니다. 넓고 높은 공간은 그만큼 큰 권력을 지닌 장소라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영화의 이 공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원형이고 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신의 은총을 약간 표현한다고도 봤어요. 정확히는 이 공간이 고대 로마 신전인 판테온을 모방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주광성 동물입니다. 그렇게 어두울수록 밝은 쪽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광채를 옛날에는 신의 은총 혹은 자비 혹은 신의 뜻 혹은 태양 등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해당 장소를 엄숙하고 신성시하게 해준 역할을 했거든요. 오즈 역시 이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옛날에 로마 황제들은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공포를 하면은 우주를 표현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 황제가 무언가를 공포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로마라는 국가의 어떤 규칙을 공포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규칙을 발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절대자의 장소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절대자의 장소를 모방했죠. 영화에서는 이 오즈의 공간으로. 결국에는 해당 행위는 모두 권력 강화의 구조를 지녔는데, 앞서 말한 행위로 자신은 결코 범죄 못하고 못 건드리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게 했고요. 이 건축과 여러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권력자는 자기 목숨을 지키고 힘을 과장시켰는데, 오즈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은 이제 딜라몬트 교수님이 끌려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대로 오즈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조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만 보이도록 설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권력자의 건축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장수의 권력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영화에 나오는. 일단은 에메랄드 시티와 학교 시즈를 보면은 물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런데 이 물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문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주거든요. 하다못해 과거 인류가 도보가 유일한 이동 수단일 때만 해도 물은 단절을 상징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공간에 들어갈 땐 주로 물을 건너는
표현이 흔하게 나왔어요. 하다못해 가톨릭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한국 저승 세계관만 봐도 저승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간다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똑같이 사용했어요. 물로 막혀있는 도시란 모두에게 결국 열려있지 않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느낌도 줍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을 주니 천연 보초병과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땅에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 배를 타고 가야 도착하잖아요. 이 평지들은 다 결국에는 관계자들을 위한 곳이니까 이는 출입에 불편을 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임을 보여주는 장치고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좀 더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거든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 우리가 인스타 맛집 이런 데 가잖아요. 웨이팅 오래 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들어가기 힘드니까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인증하는 거고 뭐 아니면 클럽 같은 데도 결국에는 가드들이 있잖아요. 거기 클럽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어리고 젊고 그리고 잘생긴 거나 예뻐야 되잖아요. 결국에 어느 정도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특정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장소에 내가 들어갔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쉬즈 역시 그렇게 설계가 됐죠.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저는 이 쉬즈 학교 건축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축인가 싶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쉬즈 건축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돔 중에서도 찌그러진 돔이거든요. 이걸 양파돔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러시아 양식입니다. 특히 금색으로 도금하고 위에 좀 더 동그랗게 더 장식을 한 건데 이건 전형적인 러시아 정교의 성당 건축 양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이 양식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좀 의아했다. 굳이 러시아 건축 양식을 쓴 건 이국점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슬람 건축을 쓴 건 줄 알고 좀 찾아봤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슬람 건축 양식하고는. 그래서 이건 좀 의아했다. 그리고 궁금하다. 왜 쓰신 건지. 지금부터 이제 건축이 아니라 좀 더 영화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영화의 오즈 세계관을 보면은 인류의 흑역사를 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시면은 오즈 세계관의 인간들은 대가뭄 때문에 그걸 동물 책임으로 몰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흑역사가 몇 개 떠올랐어요. 여러 수많은 박해와 학살들이 예시로 이제 흑사병을 유대인 책임으로 모은 중세 유럽인, 그리고 재앙과 불행을 마녀 책임으로 모은 중세 유럽인, 그리고 독일 불행을 유대인과 집시 등 책임으로 모은 근대 독일인, 그리고 로마 대화제 책임을 기독교에 떠넘긴 네로 황제와 로마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마녀 책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마녀 사냥에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하고 아이들도 많이 희생당하긴 했어요. 그치만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희생을 당했기에 제가 마녀 사냥이라고 그냥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엘파바가 공공의 적이 되었잖아요, 마지막에. 때문에 오즈 세계관은 이제 엘파바를 미워하라는 사상 하나만으로 또 단결이 될 거예요. 사람은 서로 맞는 부분보다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강한 공통관심사 하나만 있으면 협력이 가능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만 같이 좋아하거나 한 가지만 같이 싫어해도 함께하기가 가능해요.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리고 엘파바가 이제 그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사상 전파의 초입부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봤어요. 일단은 오즈는 동물들 언어 능력, 즉 목소리를 빼앗고 직업도 뺏으며 가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오즈 사상을 따르는 새로운 교사를 보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딜라모트 교수님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권력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대방의 발언권, 즉 목소리를 뺏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들을 말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말하며 젊거나 어린이부터 현혹하며 특정 사상을 전파합니다. 가장 현혹당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어릴수록. 현혹당하면 그 행위를 하는 게 정의라고 착각해 오랫동안 사상으로 삼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도가 돼주죠. 기꺼이. 그러면서 특정 집단, 계급, 종, 성, 세대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윗집단만 사실 이득을 얻게 되죠. 그 사상을 전파시킨 윗집단만. 이런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마녀사냥이 있고요. 나치즘, 유대민족과 집시 등의 직업과 발언권 등을 뺏은 행위고요. 그리고 인본주의도 제가 적었는데 결국에는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는 사상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화가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어찌 되든지 보여주는 세계관을 잘 표현했다고 봐요.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 인간만을 근본으로 삼는 사상이거든요. 오즈가 오기 전 해당 세계관은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즈가 오면서 동물은 탄압되고 그리고 지워져 갔죠. 반면 인간에겐 따뜻하게 대해요. 오즈가. 여기 이제 에메랄드 시티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작은 사람들은 물론 초록 피부인 엘파바에게조차도 오즈는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렇지만 동물은 점점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고 거길 이제 오즈가 인간으로 채우고 있죠. 사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초기 인류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인류는 초기 수렵 채집 시절만 해도 동식물을 자신과 동등한 객체로 삼고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꺼이 신으로도 삼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이 그랬잖아요. 많이들. 하다못해 사자 같은 용기? 아니면 사자 같은 힘? 아니면 뭐 강의 부족? 아니면 뭐 무슨 동물의 부족?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동물의 깃털이나 가죽 등을 덮어 쓰고 그렇게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동물의 힘과 어떤 정신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사용하고 싶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본딴 신이 점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간은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며 독자적 우월성을 주장해 다른 동식물을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생태계 정점에 올랐어요. 왜 점점 인간을 본딴 신을 만들었냐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간들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제일 강하네? 동물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신도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영화를 보시면은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던 올빼미 목사는 말하는 능력을 잃어 전도할 힘을 잃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앞서 말한 과거 인류는 동물 형상과 동물 능력으로 신을 만들어 종교화했으나 이후 조금씩 그 자리를 잃어 최후엔 인간 모습을 본딴 종교만 남은 시작 과정을 저는 비유했다고 봐요. 제가 이집트의 신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직 동물을 종교화하던 인류와 인간의 모습만을 신으로 만들던 인류 그 중간에 어딘가에 모인 게 이집트의 신이라고 봐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물 신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반은 인간, 반은 동물 이런 식으로 섞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인간의 모습만을 형성한 신만 남은 거죠. 현 종교 세계는. 결국에는 영화 속 오즈는 인간이 만든 인간 모습의 신이고요. 발전 문명인 근대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대 과학 발전은 지구를 축복받은 혹은 신에게 선물 받은 땅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시켜 급격한 발전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축복이었지만 다른 동식물들에게까지는 축복이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즈도 결국 근대 세계관에서 넘어온 인류거든요. 영화 설정 보면은 때문에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 봐요. 어쩌면 오즈란 캐릭터는 발전이 인간은 이롭게 하나 동물을 억압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는 거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해보려고 해요. 분석이라 해봤자 뭐 간단한데 일단 영화 속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모모한 척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모두라고 하긴 했지만 엘파바, 글린다, 오즈 그리고 피에로 이렇게만 제가 분석한 거긴 한데 이분을 빼고 일단은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엘파바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린다는 이타심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착한 척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이기심을 가졌고 오히려 타인에게 무관심해요. 뭐 예를 들어 그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는 당연히 기뻐하겠지라는 자기 중심일 뿐이지 상대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보이려고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피에로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노는 걸 좋아하는 양아치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나서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오즈는 능력이 있는 척하고 오즈 세계를 위한 인간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결국 주요 인물은 모두 모모한 척을 하는 인물뿐이고 스스로를 착각하지만 엘파바는 마지막에 자신이 지닌 힘을 마주하고 더 이상 모모한 척이 아닌 진실에 도달하기로 합니다. 반대로 글린다는 오즈 곁에 남기를 택하거든요. 이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를 위한 이기심이지만 타인을 위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인물끼리 함께하는 모습으로 전 봤습니다. 어쩌면 글린다가 오즈와 함께하는 건 둘 성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봤어요. 특히 저는 둘의 선택과 앞으로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연출이 이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상하고 일단은 엘파바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빛 앞에 서 있으나 검은색 옷은 그녀의 힘든 앞길을 투영하죠. 반대로 글린다는 거짓의 남길을 택해 그림자에 숨어 있거든요. 보시면. 하지만 밝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거짓을 선택했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될 미래를 투영합니다. 엘파바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고난을, 글린다는 거짓된 안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번엔 좀 피에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영화를 보시면은 강의실에서 엘파바가 마법을 사용해 모두 잠들었을 때 피에로만 잠들지 않았거든요. 왜 피에로만 잠들지 않았을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들다는 침묵하겠다는 개념과 같거든요. 때문에 불의를 봐도 침묵하는 사람들은 기절했지만 피에로는 달랐습니다. 영화를 보면 피에로는 가장 먼저 행동해요. 엘파바가 당황할 때도 피에로는 먼저 움직여 새끼 사자를 구하자고요. 영화 마지막에도 엘파바가 공공의 적으로 선포되자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타고 움직입니다. 피에로는 스스로 지각하지 못할 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침묵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 잠들지 않았어요. 그는 불의를 보면 행동하는 불이었기 때문이죠. 인생이란 그저 춤을 추며 신경 쓰지 말고 사는 거란 주의던 피에로는 새끼사자 사건부터 진중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기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다라고 여겼어요. 영화에서 어쩌면 제일 흥미로운 캐릭터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럼 잠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창성하던 불효라는 것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불편하고 속으로 반대해도 나서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건 그 상황대로 흘러가는 걸 진행되게 돕는 행위기에 사실상 현 상황대로 흘러가게 하라고 긍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묵은 중립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기에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이들은 침묵하며 잠들었죠. 그리고 영화에서 또 다른 연출로는 저는 꽃의 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꽃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피에로의 사랑도 이동하는 걸 연출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일단은 클럽 오즈더스트에 가기 전 피에로는 글린다 머리에 꽃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에 글린다는 엘파바에게 그 꽃을 꽂아주거든요. 이는 피에로가 준 사랑이 글린다에서 엘파바로 넘어갈 거라는 걸 암시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숲은 엘파바의 심리를 표현했다고도 봤거든요. 엘파바하고 피에로가 이제 새끼 사자를 구해주고 풀어준 그 숲 있잖아요. 여기가 배경이 숲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색상이 초록색, 핑크색, 파란색으로 절제가 돼 있어요. 파란색은 피에로, 핑크색은 글린다를 의미하거든요. 이는 배경이 과연 숲이라서 나온 단순한 우연일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정과 사랑 사이 복잡해진 엘파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글린다를 뜻하는 핑크색만 나오다가 숲에서 초록색 제외하고 그러다가 이제 엘파바가 피에로를 향한 사랑 노래를 부를수록 피에로를 향한 마음이 강해져 파란색도 배경에 등장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창문으로 둘 관계를 연출한 거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일단 초반에 깨진 창문은 둘 사이의 관계와
무지개와 대립, 서로를 싫어하는 심리를 모두 표현한 장면이거든요. 이 창문을 통해서 특히 연출한 건데, 하지만 오즈더스트 이후 보면은 서로 가까워지며 마음을 열자 깨졌던 창문이 원상복구된 모습을 비춥니다. 이게 파플러 장면인데, 물론 오즈더스트 가기 전 이미 복구가 되어 있긴 했는데 좀 더 잘 보이게 비춘 거는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밀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엘파바에게 밀밭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엘파바가 마법사와 나를 부르며 희망찬 노래를 상상할 때와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노란 밀이 펼쳐집니다. 이는 그녀가 꿈꾸는 황금빛 미래를 표현한다고 전 봤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방고우가 사랑한 아르의 금빛 밀밭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법사와 나 그 노래를 보면은 절벽에서 딱 끝나고 밀밭이 끊기거든요. 급격한 절벽 위에서 노래가 마무리되는데, 이는 노란 밀밭을 지나 그녀의 금빛 미래가 펼쳐지길 소망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 소망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끊긴 대지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화를 보면 엘파바의 무지개색은 반대로 나와요. 보면 엘파바 관련 장면이 나올 때는 항상 이 무지개들이, 앞서 절벽처럼 엘파바의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걸 암시하는 장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은 그녀가 이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걸까 싶기도 했고요. 금빛 미래를 표현한 밀밭과 거꾸로 된 무지개는 어쩌면 결코 그녀에게 금빛 미래는 오지 않는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걸 위한 연출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장면 보면은 무지개가 정상으로 잘 나오거든요. 이거 글린다가 처음 나오면서 이 법을 퍼뜨릴 때 무지개 나오는데 이땐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엘파바의 무지개만 반대일까 했는데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영화 초반에 보면 먼치킨 마을의 꽃길에 초록색 꽃은 없거든요. 녹색 꽃도 없고. 저는 어쩌면 이게 초록 마녀를 향한 징후에서 나온 행위가 아닐까 싶었어요. 동시에 평원에서 가장 많은 색을 차지하는 건 결국 초록색이거든요. 왜냐면 초록색 줄기가 지탱해줘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꽃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초록이 지탱하지 않으면 그 외 색은 없어요. 그럼에도 줄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는 없으니 줄기란 미움받는 엘파바를 잘 보여주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이제 애도는 없다고 먼치킨 주민이 노래할 때 글린다는 그 가사를 같이 부르지 않거든요. 이거는 글린다가 그녀를 애도한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부터 연출이 아니라 영화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은 저는 정의는 정말 승리하고 악은 패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영화 초반부를 보면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사악함 서쪽 마녀는 죽었습니다.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이러고 글린다가 먼치킨 마을에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정의의 승리를 축하합시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는 모든 진실이 거짓을 이겨냈으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패배하고 거짓이 패배하고 진실이 승리하고 같은 대립단어 구사는 승리한 쪽이 자신의 승리와 상대의 패배를 정당하기 위한 구조를 띄웁니다. 우린 정의기에 승리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단언하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현실은 정의와 정의가 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리고 악과 악이 싸우기도 하고 오단만 있기도 하고 거짓과 거짓이 싸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승패는 선악과 같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위 개념이 승자가 정의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것이 객관적 실체며 진리라는 착각을 부르는데 전혀 아닙니다.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존재하는 건 승자와 패자뿐이에요. 결국 영화에서 말하는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저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거짓된 사회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거짓이 되고 악한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악이 된다.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또 있는데 바로 이거죠. 악은 태어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라고 여겨요. 선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이 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봐요. 내 안의 악을 다스리고 선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악이라는 싹은 태어나지만 그게 무럭무럭 자랄지 싹상태로 유지될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렸죠. 그리고 선악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악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무엇을 악으로 삼을 것이냐? 무엇을 선으로 삼을 것이냐 등에 따른 거죠. 예시로 과거에는 다른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단이고 악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선악 개념도 존재하긴 합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우리 마음에 악이 계속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다른 개체를 생각하고 자비와 공감을 해주는 행위고, 악이라는 게 이제 자신을 위해 다른 개체가 기꺼이 고통이 가해져도 상관없다는 행위라고 정의가 된다면, 우린 악을 싫어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악을 여전히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생존의 탁월한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존이 중요치 않다면 모든 이는 기꺼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거지만 저를 포함한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이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동시에 선도 가지고 태어나고요. 분노를 해소할 대상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엘파바 때문에 날개가 달린 원숭이들이 고통 때문에 감정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협박하는 권력자 말만 듣고 바로 엘파바를 공격하는데, 이는 감정이 극에 달해 분노한 대중은 그걸 해소할 대상이 생기면 분노를 풀기 위해 기꺼이 의심 없이 그 대상을 공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원인은 오즈에게 있다는 걸 알 텐데 더 약한 엘파바에게만, 권력자가 허용한 분노 해소 도구가 된 엘파바에게만 달려들죠.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을 놓치고 방패막이로 세워진 대상에게만 대중의 분노가 향하게 되는 현상과 같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파바의 아빠를 보면서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이었다고 봅니다. 엘파바 부모는 동생도 초록색으로 태어날까 걱정해 아버지는 임신한 어머니에게 우유꽃을 씹게 하잖아요. 해당 행위로 예정보다 더 일찍 출산해 동생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머니는 사망하죠. 이 이후로 아버지는 엘파바를 증오하잖아요. 이는 굳이 따지자면 우유꽃 효능도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쉽게 한 아버지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엘파바를 미워하는 건 자신을 향한 책임 회피이자 책임 전가며 도피에 불과하다고 처음 봐요. 그래서 비겁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느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연 진화할까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현재가 과거보다 무조건 옳고 진보했다는 확신은 솔직히 전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믿거나 믿도록 만들었을 뿐이라고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우린 진화한 게 아닙니다. 변화했을 뿐이죠. 우린 퇴화하기도 하고 뒤로 갈 수도 있는 오류가 많은 생명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쪽으로만 바뀐다면 동물과 조화를 포기하고 탄압하는 오즈 세계관도 진화한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건 과거보다 못한 현재를 만들어서 기록된 거란 걸 명심해야 해요. 하다못해 20세기 초반만 봐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건 잘 아는데 그 이전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평온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좀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으니까 그게 역사로서 기록이 되고 공부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뭐 기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아니면 사망률 감소 이런 것처럼 진보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다 진화한다? 그건 아니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무조건 모든 게 다 옳게 변하진 않아요. 기술이 바뀌어도 가치관은 오히려 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제 딜라몬트 교수님 시간에 글린다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역사 시간에 왜 과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 일단 역사는 선택된 과거고요. 그리고 과거는 선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보석이고 과거는 원석과 같아요. 과거라는 긴 영역에서 특정 부분만 딱 선택된 게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필요, 국가와 민족 가치관 등에 따라 선별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는 친숙한 나머지 역사로 인식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선별 안 된 역사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잊혀져야 유리한 세력이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현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역사란 과거를 배우는 시간이며 분리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데? 라는 생각인데 뭐냐면 이제 제가 과거는 있고 미래로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과거는 있고 미래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부류니까 주의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라 라고 항상 말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수가 한 말이잖아요. 격변의 시기에 과거를 들먹이는 건 아까운 일이며 미래를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제 입장에서 헛소리입니다. 앞서 말했던 미래만 외치고 과거를 외면하는 부류는 과거를 지워야 이득을 보는 부류입니다. 보통 역사 속 가해자거나 아니면 가해자 사상에 동화된 부류일수록 쉽게 외쳐요. 과거는 있고 미래로가 아닙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하거나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야 하죠. 과거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변의 시기일수록 과거를 보며 배워야 해요. 기술이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돼요. 사람이 안 변하니까요. 피해 규모와 가해자 등은 달라지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부류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독하고 과거 벌어진 비극과 얼마나 유사한지 어떤 피해를 줄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있고 미래로라는 식으로 과거를 무시하는 부류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이들은 과거를 무시하라고 부추긴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국엔 엘파바가 무시받는 이유가 다수에 들어가지 못해서잖아요. 피부색이. 근데 다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무시받아야 할 사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사회는 여러 개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조화롭게 연결되기에 사회거든요. 한 가지 성향만 취급하는 건 전체주의거나 파시즘이에요. 다르다를 보지 말고 그 다름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자신과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쩌면 이게 생존 전략이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애초에 배제시키면은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단편적으로는 위험이 적긴 하거든요. 비슷한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함께 하는데 피부색은 상관없다는 걸 증명했다고도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슈즈에서 엘파바가 처음에는 피부색 때문에 혼자였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정받아 학교의 자랑이라며 다들 좋아해주고 응원합니다. 에메랄드 시티 누구도 그녀를 피부색 때문에 멀리하지도 않아요. 이 장면은 우리가 지닌 편견과 차별은 후천적이고 이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시 마녀 프레임에 씌워져 뒤집히거든요. 결국에는 좋든 싫든 우리가 느낀 감정과 이미지를 빠르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걸 영화는 표현했다고 봐요. 지역, 민족, 국가, 종교, 성, 세대 등등 다양한 영역엔 특정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잡아먹히면 상대를 쉽게 오해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가 말하는 춤에 대한 개념도 이번에 설명해 보려고 해요. 춤이란 일단 함께해야 즐거운 거야 라고 영화가 말하고 싶었다고 전 보거든요. 이 오즈더스트 장면이 저는 춤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여기는데 일단 엘파바가 처음에 혼자 추잖아요. 하지만 혼자 추면 우스꽝스러우나 이제 같이 추기 시작하니까 글린다부터 시작해서 그러자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소외받지도 않고 다른 이들도 따라하죠. 어쩌면 이게 춤의 매력이자 무기며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클럽에서 추는 흔한 어깨 털기 춤도 일상 환경에서 추면 비웃음 당할 수 있는데 클럽에서는 다들 하니까 평범하게 보이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요. 결국에는 춤은 보통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자신의 현재 감정, 예술성을 표현하는 직관적인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즉 자신을 위한 거죠. 하지만 영화에서 춤은 나와 잘 모르는 어색한 사람하고도 쉽게 벽을 허물게 하는 화합의 도구로 나옵니다. 서로 공통의 감정과 추억을 만들어줘 같은 춤을 추는 사람들은 유대가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깊어집니다. 이런 특성의 종교나 제의행사서도 같은 춤을 추게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같은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심리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특성을 따랐고 덕분에 모두 화목해졌죠.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말하는 춤이 가진 힘은 다름을 잇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평화로운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흐뭇했어요. 지금부터는 전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뮤지컬보다 아쉬웠던 점이 있긴 해요. 뭐냐면은 피부색입니다. 사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엘파바가 왕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기엔 근데 영화 속 인물들이 피부색이 너무 다양합니다. 백인부터 흑인까지 뭐 그라데이션에 가깝게 있고 그리고 라틴계와 아시아인도 많거든요. 심지어 동물들 이런 맹수들까지 그냥 차별 없이 여기면서 같이 있는데 피부가 초록색이라면서 다들 기피한다는 게 전 이상해 보였어요. 반대로 뮤지컬을 봤을 때는 모두가 한국인이었거든요. 제가 한국 뮤지컬로 봤으니까 위키드를 처음에. 그래서 모두가 살구색 피부인데 혼자 초록색 피부니까 배척당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됐어요. 혼자 피부색이 다르니까. 영화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한데 초록색인 게 뭐 어때서? 이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였다면 욕을 먹더라도 한 인종만 출연시켜 피부색 차별 정당성을 강화시켰을 겁니다. 아예 다 라틴계로 출연시키든가 아예 다 흑인으로 하든가 아예 다 백인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요. 아니면 다양한 인종을 출연시켜야 했다면 차라리 각 마을, 지방마다 흑인, 백인, 라틴, 아시아인을 따로 거주시키고 엘파바의 초록 피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구성해 그녀를 향한 차별이 납득되게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인종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 입학시키지만 인종 상관없이 그 안에서도 인종차별, 갈등과 파벌을 넣고 에메랄드 시티는 피부색 차별이 아예 없이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모습으로 구성해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색이 차별 이유라기에는 너무 피부색이 다양하고 맹수하고도 잘 공존하고 열려있는 사회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진짜 전혀 납득이 안 갔어요. 오히려 뮤지컬이 좀 더 이거는 납득이 됐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진짜 최대한 어둡게 했구나 그래도 나쁘진 않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려야 하는데 캐릭터 성격과 표정 등을 떠나서 겉모습만 봤을 땐 이 영화 역시 PC주의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영화가 잘 나왔고 애초에 외모 차별이 주제라서 묻힌 거지 아니었으면 충분히 논란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일단 여주는 어두워지고 남주는 여전히 백인만 캐스팅하고 다른 게 있다면 보통 악역도 백인만 나오는데 여긴 아시아인도 악역으로 나옵니다. 결국 피부색 다양성을 억지로 많이 넣은 게 보였어요. 때문에 앞서 말했듯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주제가 납득이 힘들었고요. 오히려 배우 캐스팅에 제작진이 피부색으로 차별을 한다고 여겨지기도 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예고편도 안 봐요. 포스터도 안 보고. 왜냐면 그것도 다 스포라고 여겨서. 그래서 정말 그냥 개봉을 했다면 바로 보러 가거든요. 아무 정보 없이. 그렇게 해서 영화 처음 보는데 글린다가 처음 나오는데 제가 사실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좀 어두우시지? 정말로. 그래서 좀 일부러 너무 최대한 어둡게 하신 걸로 전 봤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인종을 소외시키진 않겠다라는 구색이라도 갖추어 나쁘게 보진 않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보기도 했고요. 특히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역할이면 흑인을 캐스팅하는 게 맞다고도 봤어요.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로 제가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 2번 이상 보는 거 정말 잘 없는데 이 위키드는 2번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게 봤고요. 아쉬움이 당연히 없진 않았지만 그걸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상쇄시킬 정도로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화 위키드 1 이거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곧 위키드2 개봉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위키드2도 개봉하고 잘 보고 분석하는 영상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리뷰 영상인데 부디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책 관련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